遣放到站是米州沪外国语高中，米州沪外国语高中，请中文系下车。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어과 학술제 1부 사회자를 맡게 된 3학년 5반 강우석. 이채련입니다. 우석 씨, 저 요새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요? 3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에이, 채련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학술제 1부에서 중국의 다양한 방면을 자세히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문화대혁명, 도시화 현상, 그리고 한중 외래어 비교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되고 참신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학술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련씨 혹시 위화라는 작가 아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작년에 허상관 매열기로 주제 발표도 했는걸요? 그렇다면 문화대혁명, 원화다革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당연하죠. 문학과 문화대혁명,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맞아요. 김도영 외 3명의 연사자가 위화의 인생에서 드러난 문화대혁명이 현대 중국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잔존하고 있는지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발표 들으러 모두 가볼까요? 저봐 저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아의 인생에서 드러난 문화대혁명, 현대 사회에서의 잔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차용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문화대혁명의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청자 역할을 맡은 정화경입니다. 저는 화자 역을 맡은 문예담입니다. 저는 사회학자 역을 맡은 이하은입니다. 저는 인생의 작가 위화 역할을 맡은 김도영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화가 진행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반말이 오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1940년대. 푸구이는 지주 집안의 아들이었던 덕에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 하지만 그는 망나니 같은 행실을 보이며 심지어는 결혼 이후에도 기생집에 드나들며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지. 설상가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마저 쓰러져 버리셨고 그런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던 푸구이는 그만 군대에 끌려가고 말았어. 전쟁터에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다름 아닌 가족이었어. 가족들과 함께라는 이유로 살아갈 힘을 얻은 푸구이였지만 머지않아 그에게는 매우 큰 비극이 닥쳤어. 그 큰 비극이 뭐였는데? 전쟁통도 버티게 해준 가족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아들 유칭부터 손자 쿠건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푸구이는 푸구이라 이름 붙인 늙은 소와 함께 살아갔어. 그러니까 노인 푸구이에게는 푸구이라는 늙은 소가 삶의 의지를 북돋아준 존재였던 거지. 그렇게 늙은 소 푸구이와 노인 푸구이는 함께 살아갔어. 근데 노인 푸구이가 늙은 소에게 자신의 이름과 같은 푸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그 늙은 소에게서 동지애와 연민을 느낀 거 아닐까? 맞아. 유칭, 쿠건 등 푸구이가 다른 소들에게 붙여준 이름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가족들의 이름이란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푸구이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위화 인생의 줄거리였어. 내가 이 작품의 작가 위화를 실제로 모셔봤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실 거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의사였던 부모님과 화목하게 살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지요. 저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단건파로 몰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행복만 가득하던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저는 평온하고 질서 있는 어린 시절에서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으며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저는 폭력과 사회 혼동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작품에서는 저를 포함한 중국인들이 겪는 경험을 주인공인 푸구이가 겪는 것으로 묘사했죠. 문화대혁명 들어본 적 있나요?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주석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발생했어요.
그건 1958년 대학진 운동의 참담한 실패로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자 마오쩌둥이 이 실패의 원인을 공산당 내 혁명 정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홍위병을 이용했어요. 홍위병?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홍위병은 문화대혁명의 일환으로 준군사적인 조직을 이루어 투쟁한 고교생 및 대학생 집단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학생들을 이용해서 교사, 작가, 모든 예술 분야의 종사자, 그리고 부르주아 이념을 지닌 간부들을 비판하고 부추겼어요. 그런 비판 행위는 투옥, 고문, 살인 행위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대혼돈에 빠져들게 됐어요.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기에 누구든 홍위병의 질서를 반대하려는 사람은 반동 분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홍위병은 각 분파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중국은 이미 국가 자체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부 분열이 발생하면서 혼돈의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리고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비로소 막을 내릴 수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혁명의 열정마저 모두 사그라들고 말았겠네요. 그러면요, 이 혁명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문화대혁명의 잔재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사회학자를 모셔봤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정부의 검열이에요. 이러한 검열은 언론, 출판,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특히 엄격한 검열을 받았어요. 심지어 몇몇 당과 정부기관이 분야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도 계속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검열은 민족적 안정과 정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 중 하나가 됐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보가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통제했는데 코로나19 때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고와 신속한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 통제를 통해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지연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졌죠.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검열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체제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어요. 사회주의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선택했지만 중국 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는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질됐죠.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의 영향이라는 거군요. 문화대혁명은 중국 정부에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겠네요. 현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1인 집권 체제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는 사회주의가 아닌 독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주의의 모호성이 계속 유지되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바로 중국 지도부의 관료들이에요. 관료들은 혈통론을 주장하며 관료 계급의 자제들이 당연히 혁명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문화대혁명의 보수적 조직과 급진적 조직을 분열시킨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됐죠. 이후 분파 대립이 이어지고 권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중국의 역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커서 한중 문화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우호적인 국가에게 판다를 선물했던 이른바 판다 외교처럼 우리나라도 중국과 안정적으로 수교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교류 한마당 같은 축제 개최 말이에요. 한중 모두 문화가 융성해 있는 국가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옛 교과서에는 마오쩌둥이 당과 국가가 자본주의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고 써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옛 교과서에는 문화대혁명이라는 독립된 주제가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건설 10년의 탐색이라는 장에 포함시켜버림으로써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역사교육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역사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역사교육에 주관을 반영해버린다면 이는 역사교육이 아닌 사상교육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므로 교육부와 정부를 명확히 분리시켜 건전한 역사의식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소감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 작품 인생을 소재로 여러분들과 문화대혁명이 현대사회에 미친 잔재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 학생으로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 깊게 알아볼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발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5반 김정호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문화 융성 정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K-팝 시장의 대규모 축제들과 행사 무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면서 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정책이 오로지 두 국가, 한국과 중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만들자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K-팝 문화를 소비하는 정도가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이 중국의 음악 시장을 소비하는 정도가 낮은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 문화 축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개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축제의 더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면 다른 문화가 개입되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K-팝과 같은 음악 문화만이 문화 교류의 전부가 아니라 음식이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관점에서 한국이 중국 문화 음악 시장을 소비하는 정도가 낮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내에서 중국 전부의 문화가 오히려 위치가 높고 그리고 보편성이 큰 것에 대해 돌아보면 이런 부분에서 더 개선해야 될 점은 아직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궁금증도 가지실 수 있겠군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5반 박시은입니다. 발표 내용으로 이루어 보았을 때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 남긴 문제점과 잔재 또한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의 검열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주의에 대한 질문이 점점 난제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실질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정부 규모로 그것도 이렇게나 큰 영향력을 미친 문화 대혁명의 잔재를 문화 융성 축제 아니라면 교육 등 어찌 보면 일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는 문화 융성 축제와 교육 제도가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융성 축제는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매년 분기마다 진행이 되며 교육 제도는 개인의 이익, 즉 사적 사업이 아닌 모든 국민과 관계되는 공적 사업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 발표를 통해 문화대혁명의 다각적인 영향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석 씨.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역량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련 씨 혹시 발 없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발 없는 새요? 글쎄요. 에이, 채련 씨, 발 없는 새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청년들의 이동을 나타낸 거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발표할 팀의 주제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박채연 외 3명의 연사자가
베이피아오를 중심으로 중국의 도시화와 청년들의 이동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가 되어 한번 발표를 들으러 날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화와 청년들의 이동, 베이피아오로 보는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김채은, 한국의 정책을 소개해줄 장수아, 중국의 정책을 소개해줄 박혜인, 일본의 정책을 소개해줄 박채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메이피아오라는 문제에 주목하였는지부터 시작하여 메이피아오에 대한 소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나라의 해결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저희만의 해결 방안과 시사점을 이어지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작가, 우한일기, 연매 등 중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다루며 루신 문학상을 수상한 현대 작가 팡팡은 두즈창的个人悲伤이라는 작품을 통해 중국 신사실주의 대표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가난한 시골 청년 두즈창이 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한 후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직장도 없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즈창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겪게 되는 청년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애처롭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날 중국에는 수많은 두즈치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시로 이동했으나 도시인들과의 격차, 괴리감, 생활 영위 불가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베이피아오인데요. 저희는 오늘 이러한 베이피아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약 20%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술 발전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까지 점차 벌어지며 시골 청년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이피아오라는 말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베이징의 베이, 떠돌다라는 뜻의 피아오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인구가 서울로 급격하게 몰리는 현상이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죠. 저희 역시 이러한 청년 빈곤과 돈원 격차의 문제가 비단 중국뿐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먼저 한국의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 주로 농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유입되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창업자 지원, 농촌 청년 일자리 제공, 농업 분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중국의 농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정부는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며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은 현재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농업과 관련된 직무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일본 정부는 농촌 청년 창업자들에게 자금,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IT,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간소화 정책입니다. 저희 한국은 지방 간소화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그에 따라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간 자율성 확대와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앙 정부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의 지방 간소화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주로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정부는 지방 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수를 감소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등 지방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은 지방 간소화 정책으로 지방 창성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방 창성이란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방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여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일본 정부는 지방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농촌 거주자 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저희 한국은 이 농촌 거주자 주택 지원 정책을 정부의 농어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에서 건립되는 주택의 설계와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 거주자들에게도 주택의 설계와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건립되는 주택의 시공 등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의 농촌 거주자 주택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은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농촌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은 농촌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 건축 기술 및 전문 지원, 주택 로그 기금 등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며 농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이 도출해낸 해결 방안과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 3국에서 청년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비슷하지만 각 나라마다 겪고 있는 현상이나 강조하고 있는 점은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각기 다른 만큼 각 나라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점을 아우를 수 있는 모델 및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농 격차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선 농어촌 일자리 창출 문제는 3국 모두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연령층 혹은 특정 소득층 등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카테고리화를 실시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을 활성화한다면 도농 격차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 간소화 정책에서는 3국이 모두 지방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지만 중국은 지역 간의 경쟁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을 줄이고 지역들이 자율적으로 화합하도록 도모하는 통일된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지역의 경제를 각각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경계를 완화하여 다 같이 지역의 경제를 상장하는 정책을 도모한다면 위의 방안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거주자 주택 지원 정책의 경우 3국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정책을 정부의 농어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삼았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않기에 일본과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복지 정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여 조건이 되는 특정 대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투즈창 혼자만의 슬픔을 읽은 후 중국 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베이페어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베이페어 문제를 중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동아시아의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 나라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범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더 나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유익한 발표가 되었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피아오는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한데요. 유익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5반 박채원입니다. 베이파우들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대도시로 이주하고 이직률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이점이 있다고 해도 현재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기에 따라서 GDP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베이파우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대도시 서울 등에 빗대어 봤을 때 과도한 경쟁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이파우들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베이피아오란 무조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농촌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문제를 겪지 않으며 살다가 자아실현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해 왔으나 대도시에서 갑자기 경제적 문제에 닥친 이들을 말합니다. 저희는 베이피아오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혹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도시에는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깨닫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3학년 5반 최유빈입니다.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 개인의 성공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하지만 높은 물가와 집값, 일자리 축소, 경쟁 심화, 정체성 상실 등으로 인해 결국 베이피아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베이징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베이피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갖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베이징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많은 기업과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베이징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또한 베이징은 중국의 문화 중심지입니다. 중국의 많은 역사와 문화가 발전한 도시로서 베이징은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베이징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즐기고 예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죠. 물론 각자 경험과 배경에 따라 베이징으로 향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장점들이 청년들이 베이징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접근을 통한 창의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관계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지다 얘들아. 브라보! 우석씨, 저는 발표 덕분에 한중일 이 3개국이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저도 발표를 통해 청년들의 고난과 역경을 공감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석씨, 우리 얼른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중국어 천재 채련씨 혹시 DNT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전기사다리요? 에이, 설마 전기사다리겠어요. 중국어로 엘리베이터란 뜻이라고 해요. 와, 외래어를 수용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군요. 신기하시죠? 조미주 외 3명의 연사자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 방식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차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바로 발표 들으러 가보실까요? 我们一起出发喽！ 안녕하세요. 한중 외래어 수용의 한계점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래어에 대해 비교할 문수인, 조미주, 윤가은, 유채영입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주제 선정 동기와 한국과 중국의 외래어 정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한중 외래어 수용 방식 중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외래어 수용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둘 다 동아시아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대표적인 표의문자 언어로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표음문자 언어로 발음을 나타내는 자음과 모음을 이루는 글자를 조합하여 문자나 단어를 만듭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가 외래어 수용에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 나라를 비교, 분석한 뒤에 각국 외래어 수용의 한계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외래어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외래어 정의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 국어 속에 들어와서 자국어화 과정을 거친 것,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인정되는 것,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유웨이, 야오롱송, 양시펑 등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가 외래어에 대해 외래사, 차사라고 부르며 타 언어 중에서 빌려온 혹은 도입한 글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서 외래어에 대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자국에 흡수되어 널리 쓰이는 단어라고 정의하였으며 음역, 의역, 혼역 등의 원리를 거쳐 만들어진 외래어는 모두 인정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중 외래어 수용 방식 중 음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두 국가는 모두 원어의 발음과 최대한 비슷한 음을 찾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국가는 음이 확장, 축소와 같이 원어의 의미를 다르게 변화하여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아파트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파트먼트는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모든 아파트를 뜻하게 되고 음이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스코, 디스코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라는 의미에서 중년, 노인들이 즐기는 보건체조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의미 축소의 예시로는 날짜, 시기, 이성과의 약속, 약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데이트가 이성과의 약속이라는 뜻만을 갖게 되면서 의미가 축소하였고 무스, 모스는 디저트의 한 종류와 머리에 바르는 무스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었으나 중국에 들어오면서 후자의 뜻만을 갖게 되면서 의미가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역의 차이점입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문자 자체로도 뜻이 달라지는 음역어가 존재하고 지역의 방언과 번역자 개개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하나의 외래어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음역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어 바이타민, 비타민은 지역에 따라 웨이타민과 웨이샹수로 두 가지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웨이타민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한중 외래어 수용 방식 중 의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먼저 두 국가는 모두 이미 음역으로 들여온 외래어를 다시 의역화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치팅데이라는 단어를 목요일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고 중국에서는 스틱이라는 단어를 음역으로 스티커로 받아들였으나 이후 재의역화 과정을 통해 쇼장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역의 차이점입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직역이라는 방식으로 외래어를 수용하는데요. 이는 원어의 글자상의 의미를 중국어의 형태소와 1:1 대응하여 직접 번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보드라는 단어는 헤이반으로 핫도그라는 단어는 울고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의 외래어 수용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수용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은 표현문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역보다는 음역의 사례가 많습니다. 언어의 특성상 음역하여 외래어를 수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래어의 수용 형태를 보고 원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는 영어의 메타버스를 음역한 것으로 이는 영어의 의미를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표의문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음역보다는 의역의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직역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외래어 수용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원어의 음에 해당하는 중국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외래어에 대해 여러 개의 음역어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직역된 의미가 원어의 의미와 너무 멀어져서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은 초기의 홍콩 지역에서 자오굴리나 쭈굴리로 사용하였지만 대륙에서는 샤오컬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던 샤오컬리로 통일되었지만 이 사례는 원어의 음에 해당하는 중국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르어고는 영어의 핫도그를 직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표현문자와 표의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외래어의 수용 형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표현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음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원어의 발음이나 철자를 따라 적는데 이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문화나 언어를 수용할 때 원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형태의 외래어의 수용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표의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에 해당하는 중국어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외래어에 대해 여러 개의 음역어가 존재함과 동시에 직역의 의미와 원어의 의미 간의 괴리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외래어의 수용 형태를 결정할 때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역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직역 표현을 자제하고 음역을 초기에 통일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외래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수용 태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 한계점, 그리고 저희의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외래어 수용 방식을 비교한 후 지향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구 과정 중 한국에 비해 외래어 수용 규정이 확실하지 않은 중국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문자, 표의문자라는 언어적 차이만으로 외래어 수용 방식을 비교한 점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래어 수용 방식을 비교한 본 연구에 이어 추후에 각국의 외래어 수용 규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나 두 나라의 외래어 수용 방식이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6반 김민수입니다. 외래어를 기본적으로 한자어로 자문화식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큰 중국과 달리 한국은 외래어의 발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래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 문자의 장점을 살려 원어의 뜻을 담아 외래어를 한국어로 수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는 표현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역보다는 음역의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역 방식이 가장 적절하고 이것만으로 표현 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 문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래어 수용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수용 방식에서 한국은 음역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 전달이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언어순화 사례처럼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래어를 사용하려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적응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원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순화된 외래어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순화된 외래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대중매체 등의 소통 공간에서 순화된 외래어의 노출 빈도수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질의응답 시간 덕분에 모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련 씨,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래어 수용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우석 씨. 저도 발표 덕분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발표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채련 씨, 아쉽게도 학술제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석 씨. 멋진 2학년 후배들이 2부를 장식해줄 거랍니다. 학술제 1부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방면, 역사, 언어, 사회까지 넘나드는 발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맞아요, 우석 씨. 저는 3년 동안 제가 탐구했던 중국 이외에도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2부가 기대될 수밖에 없겠는걸요? 맞아요. 우석인 너무 기대돼. 힝힝. 그만하시고요. 아, 우석 씨. 전공과 학술제를 참관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관 후 리로스쿨을 통해 참관록을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야 자율특기 사항에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5월 31일 21시까지 참관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들 잊지 말고 꼭꼭 작성하기. 그럼 저희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3학년 5반 이채련, 강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